요 혜택을 받으면서 요 자금을 여기다 넣어라. 1주택자라면 갈아탈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자라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방향도 모르고 뛰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가 문제잖아요. 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정해지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요, 많은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빠르고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 중에서 부동산 파트를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요, 이 방향성에 따른 우리 계획의 방향성도 같이 한번 잡아봐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요거예요. 요거 끼일끼 빠빠, 끼일 때 끼워주고 빠질 때 빠진다는 건데, 요 단어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요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곳에 다 끼워서 그냥 규제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끼일 때만 끼고 빠질 때는 확실하게 빠져주겠다 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김경환 서강대 교수님이시고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신동아일보 정혜연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이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거고요. 교수님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낄끼빠빠라는 말처럼 정부가 개입할 것과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판단해서 적절히 개입을 해서 확실한 효과를 내야 한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정부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원활하게 거래가 되게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건데요. 이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반가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 물량을 채워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요걸 바로바로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요 공급을 해결해주는 방향보다는 요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지를 못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팔지를 못하고 그냥 꽁꽁 묶어두는 시장을 만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유례 없던 굉장한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걱정인 게요. 요 거래 절벽,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 하락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가 걱정이냐면요.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그럼 이 눌려있던 수요들,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저는 이게 참 걱정되더라고요. 자, 일단 요분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요 공급 부족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집값이 안정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시켜 줄 건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이번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요. 가장 먼저 내놓은 부동산 안정화 첫 번째 대책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요겁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택을 그냥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것보다도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우리가 원하는 곳은 여기고 여기에 공급을 해주겠다. 이것조차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도심에 낡아 있는 것들을 때려 부시고 우리가 원하는 주택을 새로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요걸 맡고 있던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그걸 적어놓은 게 요거고요. 그래서 신규 분양 물량이 부족했었던 거고요. 신규 물량이 부족하면 재고주택이라도 시장에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 또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여러 채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를 않겠죠. 그래서 물량이 부족했고요. 그럼 이렇게 신규 물량도 부족하고 재고 물량도 부족하면 요 임대 물량이라도 많게 해줘야 되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고, 여기에다가 전월세 신고제까지 합쳐서 임대차 3법이라 그러죠. 이렇게 임대차 3법과 더불어서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 요 다주택자분들이 해당되셨겠죠. 이분들이 주택을 사실 때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과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요걸 이렇게 세입자에게 세를 줬잖아요. 이제 요것마저 없앴고요.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청약에 당첨됐을 때 그 집에 전입을 해야 되는 전입 의무 규정들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거에 관한 내용들은 제가 작년에 제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들이 조금 어려우시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5만 가지를 다 참견했는데 요 참견들이 결국에는 공급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켜 놨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요, 이걸 다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낄 때는 딱 끼고 빠질 때는 확실히 빠져주면서 집값을 안정시켜 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안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어디든 지금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안 오른 데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도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집값 안정이라는 거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요 안에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조용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던 곳이 다시 오르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오르던 곳이 다시 떨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떨어지다가 조용했다가 다시 오르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처럼 전국 방방곡곡 모든 지역들이 다 오른 시장이 아니라 이제 정부가 주택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하면 주택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건데 요 자체가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윤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공약이니만큼 이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는 방향성을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언제나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향을 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공을 치겠죠. 쭉 치면 타자가 공을 쳤을 때 이 공을 잡기 위한 수비수들이 공이 쭉 날아와서 어디로 떨어질지, 여기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두 번 튕기고 여기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로 떨어지고 이렇게 굴러 들어갈지, 이렇게 날아가는 공의 마지막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고 뛰어가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공이 날아가는 방향만 보고 그 방향으로 일단 뛰잖아요.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방향을 알고 뛰는 것과 방향도 모르고 뛰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 이건 볼까요? 이게 이렇게 방향을 알고 뛰어가도 당하는 게 세상인데, 이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피기보다는요, 요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일단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해주겠다. 요 내용은 5년 동안, 그러니까 임기 동안 250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이 250만 채 중에는 수도권이 130만 채 이상 최대 150만 채를 공급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문 정부에서 8사 대책과 2사 대책으로 210만 호였나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었죠. 저는 이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요 250만 호 안에는 요 210만 호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40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뭐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잘 아시겠지만 요 250만 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는 그냥 내일부터 아파트를 바로 지어. 그러면 그 다음날 아파트가 바로 생겨. 이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일단 아파트가 지어질 토지를 구해야 되고, 얘가 지어지기 전에 이 앞에서 계획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이 계획이 다 끝났다고 해도 인허가를 받고 주택이 이렇게 완성되는 공사 기간만 해도 3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몇 채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공급은 어떡하냐? 요 앞에서 신규 물량이 부족했던 이유들 중에서 요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요것들을 때려 고쳐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요 재개발 안에는 새로운 방식인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든가 공공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주택, 그리고 뭐 있죠? 신속통합기획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식들의 정비 사업이
좀 더 빠르고 원활하게 스피드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것들을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고 제초환 기준도 완화하고 분양가 규제도 완화하고. 자, 오늘은 큰 그림만 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까지 수요가 있는 곳에 요 공급이 꼭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곳은 여기인데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것들을 허물고 새로운 것들로 지어주는 방식의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요걸 막고 있던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힘들었는데 요 너무 많던 규제들, 요 규제들을 풀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곳에 공급이 늘어나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게 요 내용입니다. 충분한 공급을 해줄 거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 여기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까지 포함돼서 여기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요 수요가 있는 곳. 자, 여기가 여기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쫓아가는 데는 수도권일 텐데 요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낡았던 집만 좋아지면 너무너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니까 여기를 개발시켜주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어느 정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의 사업성이 있던 것들의 사업성은 더 좋아지거나 사업성이 없던 것들의 사업성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좀 복잡하시면요. 일단 이번 정부의 방향성은 1기 신도시의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새 아파트로 지어주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요거는 장기적으로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 중에 하나가 기존의 어떤 아파트가 멸실이 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 데가 필요하잖아요. 요분들이 따로 살 곳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주 수요가 나오면 주변의 집값을 자극하니까 요거를 막겠다는 계획이 요거고요. 자, 요건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시키겠다. 지금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줘야 된다고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 사견인데요. 문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만 도입하지 않았으면 전세 가격을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을 거고요. 요렇지 않았다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이렇게 급격하게 밀어 올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반대로 요 매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요렇게 올라와 있는 요 전세 가격, 요걸 먼저 안정시켜야 돼요. 요게 안정 안 됐는데 집값이 안정된다. 요건 우리 엄마는 자식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뭐 요런 것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엄마가 마음으로는 배부르시겠지만 실제로 밥이 필요하실 거고요. 이 매매 가격이 잠깐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임대 가격의 안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 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이번 정부에선 이걸 위해서 임대차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를 재정비할 거라 그래요.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요건 꼭 필요한 거예요. 영상의 서두에서 공급 부족에는 임대 물량 부족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임대 물량이 부족한 이유가 요런 이유 때문에 요 임대 물량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대 물량을 시장에 제공하는 사람들은 요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부족한 물량들이 많아지려면 요걸 제공하는 사람들인 다주택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요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지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 요 혜택을 쫓아서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거고 요걸 없애는 게 그게 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해서 요 혜택은 요 세금 혜택이거든요. 요런 세금 혜택들을 줘서 요 자금이 있는 분들은 요 혜택을 받으면서 요 자금을 여기다 넣어라. 그래서 임대 물량을 제공해라. 그렇게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렇게 부족했던 임대 물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시장 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임대차법을 재검토할 거고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에도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를 제공하기 위한 아파트에는 종부세에서 합쳐지는 집에서 이걸 빼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는 제외해주는 등 이렇게 혜택들을 줘서 임대사업자들을 많이 양성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을 적폐라고 볼 것인가, 다주택자들을 임대 물량을 제공해줘서 임대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사람들로 볼 것인가, 이건 각자 판단이 다르실 텐데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요, 요 다주택자들을 임대 물량 공급자들로 봐주겠다.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세금 문제들도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파턴 취득세도 정상화하고 문 정부에서 현실화하겠다던 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요걸 조정해서 보유세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요걸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주겠다는 공약이었는데요. 근데 요걸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중과세 배제 혜택이 시작된 시기부터 이렇게 2년 동안 일단 팔 사람들은 팔겠지만 지금 이분들은 다주택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수들. 요 선수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걸 다 알기 때문에 버티면 더 올라가는데 요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요걸 배제시켜주는 이유는 시장의 물량을 하나라도 더 많이 출하하게 해서 이 물량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관망만 하다가 요 일정 시기로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면 이걸 절대 모르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기는 5년이고 2년간 양도세 배제 혜택을 주면 어쨌든 물량은 관망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관망하다가 요 부분에서 이렇게 많아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거잖아요. 요게 활성화되면 집값들이 무조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집값을 초반 2년 동안 요걸 희석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서 2년 안에 요걸 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돈은 요로 다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요게 어떻게 맞물릴지 요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요 2년이라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잡았다는 거 요건 누구에게나 중요해요. 1주택자라면 갈아탈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무주택자라면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혜택을 받으면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게 누구에게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건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가 된다 그러면 요거와 더불어서 반드시 수반돼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요거죠. 대출을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걸 백날 배제해줘서 시장에 물량이 출해되더라도 이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수요가 붙기가 힘들어요. 근데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여기도 주목을 하셔야겠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마음은 있었지만 이 대출이 안 돼서 못 샀던 집을 이제는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명히 가격 기준을 정할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한선을 9억까지라든가 이렇게 가격을 정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LTV 상한을 지역 관계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역은 40%, 조정 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지역 관계없이 일단 공약상으로는 70%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규제가 가장 심했던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여길 선택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 부분도 그때그때 같이 한번 알아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새로운 정부는 부족했던 공급을 늘려주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규 물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규제들을 완화해 줄 거고 기축 아파트들을 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해 줄 거고 임대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혜택을 높여줄 거고 각종 세금 규제들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게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고요. 여기에 공급까지 지속적으로 더해주면서 낄끼 빠빠를 정확하게 해주면 결국 장기적으로 집값은 안정될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가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공급 부족이었고요.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말씀드린 건데 정말로 집값이 안정이 되려면 이렇게 부족한 공급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나와줘야 돼요.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이렇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합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지금은 22년도죠. 23, 4년도고 요 시기에는 요만큼 정도의 적정 공급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의 주요 도심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적정 공급량으로 따지면 22년에도 공급이 모자라지 않고 23년에도 공급이 모자라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인천 덕분이에요. 인천 덕분. 자, 지금 인천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요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천 물량을 빼볼까요? 인천 물량이 빠지면 22, 3, 4년에 적정 수요 대비 요만큼의 물량이 모자라요. 여기서 경기까지 빼면 자,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만큼의 물량이 나와줘야 요게 적정한 건데,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서울이 있고 경기가 있고 인천이 있으면 인천 수요 제외하고 경기도와 흐름을 같이 하지 않는 평택 제외하고, 그럼 나머지 분들 중에서 대부분들은 요 중심에 있는 일자리,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었죠. 종로, 여의도, 강남 이렇게 3도심에 모여있는 일자리를 출퇴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요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을 텐데 요 가까운 곳에 요 서울의 물량은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만큼 부분을 여기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 가격들까지 다 올랐고요. 여기서 이 수요들을 받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가격, 그러니까 요 서울 가격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갔지만요. 그래서 서울시 물량으로는 당연히 부족한 거고요. 경기도 물량까지 합쳐도 모자란 거고요. 그나마 인천이 보태줘야 내야 숨 좀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적어도 24년도까지는 여기서 갑자기 신규 입주 물량이 생겨서 이게 이만큼 늘어날 일은 없을 거고요. 요걸 채워주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다주택자들이 던질 기축 물량, 요 물량들이 서울에서 얼만큼 나오느냐, 경기에서 얼만큼 나오느냐,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풀었을 때 요 대출 규제 혜택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들, 그 집들이 여기서 나오는 요 물량과 얼마나 중첩되느냐, 요것도 매우 중요할 텐데, 자, 결과적으로 지금 집값들이 안 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랐기 때문에 이걸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요 안에서도요, 작년 말에 만들어드렸던 영상과 개를 같이 하는데 요 안에서도 중저가주택, 그 중에서도 중저가주택 중에서 요 대출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일단 그런 주택들은 시장에 출회가 돼도 남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 반대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임대료들이 이 남은 주택들마저도 소진시킬 겁니다.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주택은 필수재잖아요. 필수재고 신규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여기서 또 요 말씀 하시겠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신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수요들은 서울과 주요 경기도권을 눈을 이만하게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서울시의 요 물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을 잡기는 힘들 거고요.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는 시기를 나름대로의 계획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25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요때 시장에 나올 물량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분위기를 봐서 다시 영상으로 좀 만들든지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요 시기를 지금의 저처럼 계획을 잡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미래를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집값은 언제 안정되냐면 요 공급이 가시화되거나 실제 입주 물량이 나타났을 때 그때 안정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도 아직 집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리고 일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대출 혜택을 줬을 때 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아파트까지 이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깊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저도 자식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고요. 일단 오늘은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던 거니까, 혹시 집값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작년 같았으면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 의견을 들어주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모두 잘 되시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메달이었습니다.